선생님, 네. 4월 4일 네. 11시로 네. 잡혔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네, 예, 해주십시오. 네, 4월 4일 11시. 예. 야, 드디어 왔습니다. 마침내. 예. 윤석열 파면의 날이 왔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거 저희들이 2월 초만 해도 빠르면 2월 말이다. 네. 1월 달에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늦어도 3월 10일.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준동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고 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것에 예. 그것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죠. 아하. 너무 이건 명백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뭐 달리 판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상에서 늦어도 3월 초를 네네네. 내다봤는데 지금 엄청 늘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엄 정국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심판도 재판 과정도 실시간 생중계로 다 봤단 말입니다. 네. 어이구 이건 뭐 뻔하네. 뻔하네. 근데 왜 평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평의를 생중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그래야 온 국민들이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게. 그렇죠. 그건 절대 안 하죠. 어이. 그걸 생중계했으면 이렇게 시간 못 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비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땡깡을 부리고 들어놓기가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참. 제가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데모하는데 학교 측이랑 협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하나 걸었습니다 조건을. 그러면은 그냥 우리 저 선생님들이랑 저희랑 하는 거 생중계 하십시다. 저희가 노천극장에다 틀 테니까 바로 합의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중계는 못 하겠나 봐. 그렇죠. 자기들이 다 드러나니까. 네. 자신이 있는 쪽이 생중계하자는 거죠. 네. 어우 정말 이번에 정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진짜. 네 맞습니다. 병 걸릴 뻔했어요. 다들. 이미 걸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날짜가 발표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매칭이 하나 내려간 그런 아주 시원한 기분이 들면서도 뭔가 뒤가 쇠한 또 이놈들이 뭘 마지막에 뭐 할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국민들이 예, 정말 바랬던 것은 헌재에서의 파면 선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헌재 선고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빨리 해라. 선고해라 일단. 빨리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내란을 진압한 거는 네. 국민들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직접 몸으로 나서서 몸으로 막아서 개헌군을 예. 내란을 저지시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그 국민들이 윤석열을 가서 잡아서 끌어내서 예. 퇴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국에는 여전히 법적 절차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아하. 쉽게 말하면 용역을 준 겁니다. 네.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좀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박근혜 탄핵했으니까 네네. 기존 법과 절차 내에서 헌법 절차 내에서 헌재가 처리해주기를 바랬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 이건 쉽게 하면 국민들의 어떤 명령이거든요. 네. 헌재에 대한 네, 명령, 네, 네. 용역을 준 거고. 용역을 줬다. 근데 헌재가 이 용역을 열심히 안 한 거죠. 네. 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점 화가 난 거예요. 네, 헌재가 만약 기각을 하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 다음에 기각을 하든 선고를 하든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엄청 화가 나는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4월 4일 날 뭐 100%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예. 기각하면 그것대로 네네. 시간 끄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헌재 용역 이제 취소. 우리가 직접 할래. 네네. 그리고 헌재 너희도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네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재가 선고를 안 하고 네네.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제일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 선고 날짜가 나온 것 자체가 거대한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선고 날짜 잡힌 것 자체가 승리다. 그렇죠.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헌재를 통해서 개혁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느냐. 예, 기존 예. 법질서 안에서. 네네. 아니면 혁명적 방법으로 기존 법질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끌어내리느냐. 네. 이 선택만 하면 돼요. 기각이면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거는 날짜를 네. 빨리 하는 게 임무였어요. 뭐 파면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예. 뭐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 소위 이제 보수 평론가들이라고 하는 네. 뭐 조갑재나 정규재, 김진 이런 사람들도
아니 이거 계엄 국회에서 끝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었어도 계엄은 끝났죠. 국민들이 항쟁으로 그렇죠.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기각하면은 항쟁인데 그래도 또 끝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우리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요즘. 네, 그게 사실 극우 세력한테는 엄청난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비고비마다 네. 극우 세력이 이제 고비고비마다 네. 어려울 때마다 결국 그걸 뒤집었던 것은 군대였습니다. 4.19 혁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때 네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이번 달에 또 4.19란 말입니다. 네,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면서 예. 소위 그 6월 유신 독재 이걸 이제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민주화의 봄이 왔을 때도 역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전두환이가 좌익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서울의 봄이라고. 예, 쿠데타를 일으켰죠. 군대를 투입하고. 그러네요. 광주도 그랬고요. 광주.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보면 극우 세력은 벼랑 끝에 몰리면 항상 군대를 동원해서 상황을 반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탄핵 집회 때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 일어나라. 군대에 일어나라 그거 들고 나왔죠, 진짜. 그게 나이든 보수 세력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4.19 뭐 80년 서울의 봄, 구마, 광주 웃기지 마. 군대가 출동하는 순간 다 죽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후의 공포이자 예. 또 최후의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수틀리면 군대로 싹 쓸어버리면 돼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군대를 투입했는데 시민들이 그걸 막았었고요. 네. 군대가 물러섰어요. 정말 총구 앞에 네. 자신의 몸을 들이댄다는 건 정말 선생님 이거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정말. 정말 대단한 거죠, 선생님. 네,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군부 독재와 치열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70년대부터. 네. 그래서 결국 군부 독재를 역사 무대 뒤로 퇴장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저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586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계엄군을 경험했거나 목격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요. 젊은 세대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군부 독재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차단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 군부 두렵지만 용인할 수 없다. 절대로. 두렵지만 용인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선 청춘을 다 걸고선 막아낸 게 군부 독재 아니에요. 그게 다시 등장하는 걸 어떻게 용인합니까? 네. 따라서 국회의사당에 갔던 분들 586 세대인데 대부분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무섭지만 목숨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을 보유했다는 것이 한국의 그 자랑거리인데요. 엄청난 거죠, 진짜. 계엄이 좌절됐어요. 네네. 자, 근데 이번에 투입된 부대 707 부대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윤석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잘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국가 원수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옛날식으로 하면 공수 부대란 말이에요, 이게. 네네. 공수 부대 그 80년대 얼마 잔인했습니까? 네. 근데 그 부대들조차 동요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막아 나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군부 독재를 물리치면서 마음속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집단 심리라 그럴까요? 군인은 국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다. 서강대교 넘어가지 마라. 쏴서는 안 된다. 총 쏘지 마라. 네, 그게 있어요. 이건 일반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군인들도 갖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갖고 있다. 군인들도 시민들 향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사실 그 군인들도 시민들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그때 계엄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 통화가 하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이. 내가 아버지가 거기서 한 얘기는 요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계엄은 정말 무서운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절대로 시민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 군대도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 불복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거 아니에요. 계엄 시에 명령 불복종하면 직결 처분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아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는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우. 명령 불복종을 쉽게 얘기하면 지시한 거예요. 그럼 아들이 네 그래요. 자, 거의 이거는 진짜 안중근의사 어머니와 아들과의 그 저 편지 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한국인들의 집단 심리라는 정의를 거예요.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군부의 군사 쿠데타에 동조할 수 없다를 넘어서서 이건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한국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예예. 2차 계엄을 또 실시한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기각돼서 다시 돌아와서 기각되고 돌아와서 국민들이 한 100만, 200만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이제 군경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데 특수부대 몇몇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 군대도 수십만 동원해야 됩니다. 일반 병사들 다 동원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한국 군대는 계엄 시에 지휘권이 네네. 엄마한테 넘어가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네네. 이 지휘관 명령이 안 먹혀요. 엄마 카톡이 먹힌단 말이에요. 아빠 통화. 네. 계엄군 아까 절대 쏘지 마라. 이번에 전화했던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엄마들도 전화 카톡 보낼 거 아니야. 아들아. 절대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눈치 봐서 집으로 오너라. 그럼 계엄군이 다 이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 쉽게 하면 진압이 안 돼요. 아하. 100만, 20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번에 특수부대를 통해서도 진압을 못했는데 대규모의 그 국민항쟁을 어떻게 진압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군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상황들. 이제 여순 항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4.3 거기를 진압하라고 네. 부대를 보냈는데 그 부대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국민을 쏘냐. 그렇죠.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맞습니다. 요순 반란이다. 우리는 이렇게 뭐 배웠습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 그게 항쟁인 거죠.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쪽이죠. 더 위험하겠는데요.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명령을 내려도 안 먹힐 거라는 얘기고 예. 잘 1차 계엄 실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몰라봤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명령이 더 안 먹힐 거란 말이죠. 네. 이거를 김진 이런 애들이 아는 거죠. 이거 위험해. 네네. 기각하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직접 가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텐데 네네. 윤석열만 끌어내리겠어요? 그 내란 세력으로 점 찍었던 애들을 다 처단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게 뭐 당장 길거리에 때려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네. 윤석열 탄핵 하나로 절대 안 끝난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완전히 혁명적 정세가 도래할 수 상황이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네. 미국과 극우 세력입니다. 네. 사실상. 큰 손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는 거. 그럼 그건 막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4월 혁명회에 계신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좀 읽어봤어요. 4월 이제 4.19 당시에 이제 글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뭐 민자통, 민통련 이런 이제 사회단체, 학생단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성명서들을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선생님. 네. 그때 나온 구호들이 뭐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그렇죠. 뭐 가자 북으로 오란 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통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셨더만요. 네, 분단 해결. 분단 해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감당할 위험하죠. 수 없으니까. 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을 투여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막은 건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 군인까지 투입했는데 만약에 안 돼. 이게 군인들이 같이 싸워버려. 네, 만약에 네. 진압에 실패해요. 그 여순 때처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완전한 통제권 상실. 사실 러시아 혁명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인들이 그 수병들이 네, 다 그냥 합류했죠. 시민들이랑 같이 합류해가지고. 프랑스 때도 나폴레옹이 시민혁명군에 합류하면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전세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큰손들 입장에선 투입할 군대가 없군요 지금. 투입해봤자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니까. 이번에 경험한 최악의 거죠. 상황이네. 경험한 거죠. 안 먹히는 거. 지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날짜가 잡힌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 날짜가 잡힌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승환 씨가 이제 와서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승환 씨가 12월 달에 이승환 씨가 공연을 하니까 그 다음 날 탄핵이 가결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승환 씨가 공연을 하면 이거 날짜 잡히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 날 바로 파면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강 작가가 보편적 가치다 이게. 네. 한강 작가 이런 얘기는 사실 무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시하기.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네. 노벨상을 주지를 말든가. 그렇죠. 이미 줘버렸는데. 이미 줘버렸는데 물을 수도 없고 이제. 네. 그런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네. 탄핵은 보편적 가치다 이래버리면은. 근데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이승환 씨도 한강 작가도 지금 거리에 나와 계시는 이 시민들을 보시면서 이제 보면서 그렇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네.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네, 적어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것만큼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 네. 조금이라도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선 뭐 이념, 뭐 출신, 네, 뭐 네. 지역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인들도 선언하고 지금 교수들도 선언하고 영화인들 그 저 영상 성명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 자신들의 그 저 영화 대사로 하는 거예요. 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 네네네. 자, 민중봉기는 일어났고 야당은 내각 총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자, 봉기가 일어난 상태에서 총탄핵 당하면 내란 정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혁명 정부네. 혁명 정부가 들어서요. 이 상황을 4.19 때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했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5.16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뒤에 군대가 있었는데. 네, 군대를 믿고 이번에 군대를 보내봤더니 안 됐고. 안 됐잖아요. 다시 보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여순이고.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고. 러시아 되고 막 이럴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항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야권이 강한 투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날짜를 잡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아까 이제 5.18 어머니 얘기하시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5.18 당시에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희생됐던 그 고등학생 문재학 열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을 다룬 게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거기 소년이 바로 이제 문재학 열사인데요. 지난 촛불에 그 이제 김원중 가수 바위선 부르신 그 김원중 가수분이 이 문재학 열사 어머니를 모시고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냥 막 완전히 다 촛불 시민분들이 다 눈물의 바다였는데,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안 보고 싶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도청에 가가지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저 막차 타고 갈게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참 그 어머니와의 사랑 이것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죠. 우리주의입니다. 야,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 안중근 의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자 어머니가 편지를 쓰잖아요. 죽으라고. 참 그러니까 너의 일은 너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 아니냐. 떳떳하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어떻게 그런 말을 쓰죠, 선생님? 하늘에서 만나자. 천주교 신자예요, 어머니. 아들도. 그러니까 장한 일이고. 사실 천주교 쪽에서는 그런 그 목숨을 거두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실제 하얼빈 그 영화 그죠 소설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싫어했어요.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진짜 신자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진짜.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라 믿는 거예요, 아들은.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하늘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 대신 지금의 현실에서는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진짜 훌륭하신. 자,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주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지난 그 안국역에서 있었던 그 촛불에서 문재학 열사 어머니의 그 노래를 듣고 그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엄마의 사랑이 지극해서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타는 그런 어떤 정의감 뭐 이런 뜨거운 눈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엄을 막았을 때는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정말 그랬는데 이게 헌재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후진국. 그러니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이 직접 나서면은 민주주의가 빨리 실현되고 기득권한테 넘겨놓으면은 민주주의가 그냥 질질 끌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봐도 정말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해줘야 이게 뭔가 좀 빨리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이번에 내란을 진압하고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이 개헌 필요합니다. 지금은 개헌 얘기하면 이제 소용이 없고 또 불필요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때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이 국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국회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자기 국회의원 소추권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도 있긴 해요. 근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줬잖아 너. 네네. 그럼 우리의 뜻을 따라.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렇게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요. 국회가 나머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네. 행정부, 사법부 다 탄핵권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탄핵을 열심히 하는데 정치 검사 뭐 이런 놈들 탄핵하는데 헌재가 다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9명이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네, 9명이 막 다 돌려보내요. 그럼 국회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탄핵하면 끝이어야죠. 대통령은 거부하고 네. 헌재는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뜻이 관철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국민의 뜻이 관철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헌재는 제가 볼 때는 없애든가 네.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네. 탄핵권은 국회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국회 독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국회가 다 주당이라고 탄핵하면 어떻게? 국민 있잖아요. 네. 국민이 탄핵하면 돼요. 국회를 또 소환할 수 있고 소환하고 지역에서 해산시켜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까 그럼 국민 투표하자. 차라리 국민 투표 그냥. 그렇죠. 깔끔하죠. 깔끔하게 그냥 국민 투표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결심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죠. 이걸 무슨 뭐 12월 3일로부터 지금 몇 달이 걸린 겁니까 지금? 9명이 그 질질 들어넣어가지고 시간 끌고 말이에요. 뭐 그 중에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쨌든 9명의 공무원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웃기는 일이고. 또 그 뒤에서 또 압력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요. 솔직히 9명이면 매수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협박하기도 쉬워요. 지금 8명. 8명이니까. 네네. 캐비넷 7명 갖고 있다 그러면 다 압박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3분의 2 정도를 매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또 많은 수를 동시에 매수하는 게. 네. 게다가 이제 국민들이 그 국회에 대한 통제권을 눈치를 갖는다. 또 보죠.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직선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공직자 9명, 8명 정도는 그 정도는 매수하기가 쉽고 뭐 협박하기도 쉽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네요. 네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4일 날 이게 잡혔습니다만은 이거 이후에 정말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